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게임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쟁 혹은 갈등 상황에서요, 전략적 상호 의존성이 있는 주체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이론이죠. 최적의 선택을 놓고 벌이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남, 북, 미 3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 게임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마치 회담판을 깰 것 같은 으름장을 이어가자 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이후 북한은 북한답지 않다는 말이 나올 만큼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주말 남북 정상이 전격적인 만남을 가졌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북미 회담 재추진 가능성을 밝힌 상황입니다. 게임 이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자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서 결국은 전략적,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가까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북미 3국의 치열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국 정상들의 전략적, 합리적 선택을 기대합니다. 5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로 해서 다이나믹하게 펼쳐졌던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상회담에 이어서 실무적인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일단 알렸어요. 예, 우리의 미국 팀이 이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준비를 하기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 네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이 대변인 성명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하고 있다. 예. 장소는 북측 통일각으로 지금 알려집니다. 미국 측은 성김 주 필리핀 대사가 이끌고 있고, 북한 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좀 이미 구면입니다. 아는 사이죠. 예. 2005년 비핵화 합의를 위한 6자회담 때 각각 그 미국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그런 적이 있고요. 성김은 저희 그 대사도 했었죠? 주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관하고 랜달 슈라이어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참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역시 여기서는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의제 조율, 특히 그 CVID, 네네. 그리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 보장, 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그 또 로드맵 작성에 지금 돌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네. 여겨지고요.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실무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서는 의전 관련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 추정이 됩니다. 판문점이 정말 이제 대치의 그 지역에서 협상의 지역으로 아주 급부상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주말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의전 면에서도 파격적이었고요. 한번 좀 언급을 해 주실까요? 예,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예. 계속 파격적인 그 일들이 좀 일어나서 예.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에 일체 형식 없이 만나자라고 이제 전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의전을 대폭 생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영접할 때 의장대 20여 명 정도가 약식으로 이제 사열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네네. 이때 북한군 지휘관이 받들어총을 외치면서 의뢰용 그 칼을 이렇게 예, 흔들어서 좀 경례를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놀랐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회담 개최 사실도 회담이 끝나고 나서 3시간 정도 지나서 예. 청와대가 공개를 하면서 비로소 좀 알려진 그런 측면도 있고요. 경호도 역시 최소화했습니다. 차량도
이 은색 벤츠를 이제 이용을 했는데 네. 예, 의전용으로 은색 벤츠가 있는 거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데 대체로 다 검정색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몇 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편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만들었다. 그런 게 좀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이제 성과라고 한다면 일단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 그리고 이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도 다시 확인한 것. 그래서 이제 취소된 고위급 회담 개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군사당국자 회담하고 적십자 회담도 개최하기로 네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의 뭐 일정 부분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비준 문제를 놓고 뭐 갈등적인 상황도 노출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지는 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여당 쪽에서는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당연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오후가 이제 이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면서 20대 국회 전반기 또 마지막 본회의거든요. 그래서 또 의미가 좀 있기도 한데 일단은 뭐 이 결의안 전체 이름을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리에 대해서 일단 합의는 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처리하느냐 마느냐를 놓고는 여전히 좀 힘겨루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은 지금 뭐 이 굉장히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결의안 처리를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까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어제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판문점 선언 결의안이 아닌 북핵 폐기 결의안이 돼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뭐 어떤 여론의 역풍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처리하는 쪽으로 일단 동의를 하지 않을까. 다만 내용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을 약간 좀 반영해 달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방선거 관련 소식 좀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선거 앞두고 투표용지가 만들어지면은 인쇄에 들어가면은 늘 나오는 이슈가 단일화 그 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인쇄에 들어가는 시기가 이미 이제 들어간 데도 있고요. 뭐 내일부터 들어간 데도 있고 오늘부터 들어간 데도 있는데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사실은 이제 이미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서울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인쇄에 들어가는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하면 후보 사퇴 또는 사망으로 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표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 마지노선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 전인데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는데 지금 뭐 후보 단일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충북지사 선거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여전히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 서로 좀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마지노선이 그래서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가 이제 8일부터 시작되잖아요. 8일, 9일. 그래서 이제 그 전날 7일까지는 이제 일단 단일화가 진행이 돼야 단일화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입니다.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름이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난 시절의 정권하고 판결 흥정 의혹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지금 3차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에 이제 조사 결과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고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이 판사 사찰 뭐 재판 개입 이런 것을 시도한 정황이 이제 발견됐다라고 공개를 한 거고요. 여러 문건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한 문건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2015년 7월에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인데요.
여기 보면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그리고 원세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 예. 그때 뭐 상고법원 이제 추진이 어떻게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일종의 공약사항 비슷한 그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외에도 보면 이제 그 보고서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정치인 재판에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 것이므로 이걸 좀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가 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이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단이 형사처벌 어렵다라고 보고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 역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은 앞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지방선거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취자분들께서 꼭 만나보고 싶은 후보 가운데 한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인데요. 저희가 지난 14일 남경필 후보를 연결했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이어서 연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선거 결과를 보니까요. 경기도지사가 대체로 보면 그 보수 쪽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1회 때 그 임창열 지사 제외하고는요. 자, 이번에는 자신이 있으신지요? 네, 뭐 이번 선거가 그 자체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촛불 혁명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새로운 경기도,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나라 만들자, 뭐 그런 국민 여론 때문에 저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경기도 건설 이런 슬로건 내거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분명한 그 슬로건 내용입니다만 너무 좀 진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정책과 연계시키실 작정이십니까? 지방 특히 경기도는 서울의 근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기죠. 네네. 서울 중심 정책 때문에 계속 희생당해 왔죠. 경기도에서 집을 짓거나 산업 정책을 해도 서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북쪽에는 집을 짓고 남쪽에 공장 만들고 이러니까 경기도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고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된 좀 경기도 중심의 정책을 하자. 그런데 이 16년 동안 경기도를 맡았던 정치 세력들은 실제로 경기도민들보다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죠. 그래서 한번 좀 바꿔보자 그런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도적을 맡고 있는 우리 남 후보께서도 뭐라 그럴까 도민을 위한 일보다는 자기 또는 자기 정치 세력을 위한 일들을 좀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도 중심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언급하신 남경필 후보는 광역 서울도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상대 후보와의 차별성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 추세가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역들이 특색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허경영이 한때 이런 공약한 일이 있어요. 다 합치자, 전국을 5개로 나누자. 뭐 이런 얘기 한 일이 있는데 사실 허경영판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는 서울, 경기, 인천을 통합해서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들자 그건데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하고요. 자치분권 강화라는 추세에도 좀 맞지 않고 특히
이게 또 거짓말의 일부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죠?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경기도의 규제 철폐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경기도가 발전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시는데 네네. 통합한다고 해서 규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를 그야말로 좀 표를 위해서 선동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선동이라는 그 표현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꾸로 그 상대 후보 측에서는 그 이 후보님을 향해서 포퓰리스트다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포퓰리스트라고 한 거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예. 그러나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소위 지배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했다고 남지사께서 주장하시던데요. 예, 예. 본인은 일자리 도지사고 저는 포퓰리스트다. 이래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계신데. 네네.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구도는 그렇습니다. 도정을 가지고 거짓말하던 기회주의자. 그와 실천하는 행정가의 대결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예, 이 후보님 관련된 그 평가 가운데에서, 많이 들으셨었겠지만,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보면요, 그, 음성 파일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인격이 부족해서, 가족 안에서라도, 아무리 험한 상황에서 폭언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금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머니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폭언하고, 또 심지어 때려서 입원시키고,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제 어머니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말로 싸웠습니다. 네네. 싸웠는데, 그걸 상대방이 또 몰래 녹음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공무하고 관계가 있냐, 과연. 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특히 남경필 지사께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니까, 남 지사님도 노모를 모시는 분이세요. 공직자고. 네네. 근데 이 일이 형님의 인사청탁, 또 지정 개입, 이권 청탁, 이런 것들 막다가 싸움이 난 거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어머니한테 말할 수 없는 그 폐륜 행위가 일어나서 생긴 일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냐 싶은데, 정책 대결은 정말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시니까 주권자들, 도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무슨 법에서 금지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게시한 걸 보니까 역시 법이나 상식이나 금도나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는 적폐 세력인 거를 스스로 그냥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보님 보면은요, 지난번 그 남경필 후보의 그 요점은, 이것은, 인격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님께서도 100만 성남 시민에서 이제 한 1,300만 경기도민을, 한번 이끌어 보시겠다라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인격을 과연 도지사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인간이죠. 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폭언한 사실 인정했는데, 그걸 굳이 원본 파일을 갖다 틀어주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남지사님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2012년에 발생한 일이고요. 2013년에, 또 2014년 재선거 저의 선거 당시에, 또 2016년 총선 당시에, 또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온 국민이 수십 번 들었던 겁니다. 남지사님은 왜 그걸 지금 들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긴 한데, 네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남지사님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싸움이 났다.
근데 누군가가 집안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몰래 틀었다. 몰래 틀었는 걸 누가 저 같은 사람이 막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러면 그 옳은 일이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집안 말씀 지금 하셨는데 그 문중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그 가문이 있고 그러신데 네. 그 어른들한테 혼나지 않으셨나요? 어제 안 그래도 안동에서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예, 예. 뭐 과하다고는 하지만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더군다나 그게 공직자한테 이권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행패 부리고 또 행패도 행패 수준을 넘어섰는데 뭐 그 점을 이해한다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예,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이신가요? 네,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안동이 소위 양반 도시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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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런 이해한다 이런 뜻을 일부러 도포 입고 오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 지금 뭐 그 음성 파일을 공개를 한 건데 어떠한 네. 그 대응을 할 작정이신지요?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거는 시기나 방식은 문제겠지만 고민해보지만 이건 우리 경기의 규칙을 깨는 아주 악질적인 행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칙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책임은 꼭 물을 생각입니다. 예. 저는 우리 남 지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도정을 4년을 맡으셨는데 도정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예.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 건지 후보로서 비전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본인이 입으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 하겠다고. 예. 그런데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도민들한테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남들은 다 해도 남지사께서 그러실 일은 아닙니다. 예. 약속 지켜야 하고요. 저는 링 위에서 규칙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링 밖에 나가셔가지고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저를 부르지만 전 절대 안 나갈 거고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꼭 지킬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상대 진영뿐만이 아니라요. 민주당원의 일부, 문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도, 이번에 이 후보님과 그 관련된 이야기들 놓고 평가를 하면서,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유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예. 참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100%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합니까? 네네. 여론조사에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예.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민주주의 그 정당에서 의견 다르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데. 네네. 100%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부처님도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요. 그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당의 그 다양성과 생동성 이런 거를 무시하는 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 그 공약 관련해서 좀 물어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예, 제가 짤막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청원제 이게 네. 눈에 띄는 공약이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촛불혁명에서 국민이 요구한 거는 국민이 정치하는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좀 많이 도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청와대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네. 성남시에서도 했던 거고, 요거를 좀 체계화하겠다는 뜻이고. 네네. 경기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출된 권력끼리 권한을 나누는 연정이라고 하는 걸 하셨는데, 네네. 연정도 좋지만 연정을 넘어서서 선출한 권력까지 참여하는 민관 협치, 소위 협치 민주주의로 좀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상대 후보는 70만 개 일자리 지금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계획 같으시는지? 제가 이걸 보면 너무 좀 무서워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도민을 속이는 허구적인 숫자 노름입니다. 지금 4년 동안 일자리 60만 개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시고요. 앞으로 70만 개 또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실업이 다 해결됩니다. 이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취업자 수 증가분이나 이런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70만 개 또는 뭐 지금까지 62만 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정부의 예를 들면 대통령 공약도 100만 개를 넘기지 않습니다. 일자리 약속에. 근데 어떻게 경기도지사가 70만 개 만들겠다 그러고
62만 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저 이해가 안 돼요. 예. 제가 이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도정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던데 저는 채무가 얼마 있다고 문제 삼은 일이 없어요. 네네. 채무가 3조 원이나 있는데 2조 9,910억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인이 서명했거든요. 의회에다 제출한 결산서에. 예,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다 갚았다는 거예요. 채무제로. 채무가 2조 9,910억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느냐. 네네. 연정 때문에 뭐 안 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연정하면서 준 예산까지 갔어요. 의회하고 싸워가지고. 이런 거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네네. 특히 일자리 이거 70만 개 만들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현혹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책을. 예. 후보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시작하겠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깜짝 정상회담이 있었죠.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숙 전 유엔 대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사님. 최근 2박 3일 동안 한반도 정세가 아주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어요. 뭐 3박 4일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다른 스타일인데 외교부대에서 오랫동안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 정상의 외교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각 나라마다 이제 외교 정책이 있고 그에 입각해서 이제 입장들과 그리고 상대국들과 교섭하는데 이제 나서겠지만은. 네네. 그 입장과 정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스타일입니다. 네네. 지도자들의 스타일인데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를 보면은 선대와는 아주 다른 행보를 하고 있죠. 네네. 벌써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둘 사이를 보면은 굉장히 극으로 이제 달려간다라고. 작년에는 부정적인 극이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굉장히 긍정적인 또 다른 극으로 달려간다. 뭐 물론 정권 생존이 목적이겠지만은 굉장히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의 그 외교 행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수십 년간 일구어온 그 트럼프 왕국에서 했던 그 협상, 거래의 방식을 이제 미국의 그 외교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여태까지 봐오지 못했던 국제사회에서 도 봐오지 못했고 국제사회를 이끌고 있는 그 선도국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외국의 인권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이 분야에 있어서는 경험은 사실 없다라고 보여졌는데 그 기본적인 성격이나 사안을 이제 어프로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침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치르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개인적인 그 성격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세 정상들에 대한 촌평을 하시면서 기존의 어떤 그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이러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 성향의 정상과 외교전을 펼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외교 속담에 네네. 외교관은 그 나라의 허가를 받은 거짓말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더 이제 사안을 좀 극단화시킨 조크 비슷한 겁니다. 사실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성실, 정직, 그리고 일관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스타일이 다르니까 우리도 그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도 뭐 마찬가지 유사하게 나가자,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해가면서 성실함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미 관계는 특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의 근간이 되는 동맹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입장은 기존의 일관성을 가지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앞서 일부 뉴스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 판문점에서요, 그 실무회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미 간에요. 성김 그 전 주한 미 대사, 그리고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갈등 관계의 중심에 있었던 최선희 부상과 함께 실무회담을 무리 없이 잘 끌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선희는 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년 정도 전이죠. 그때도 그 외무성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강석주 당시 북측 그 대표를 수행해서 통역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육자회담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의 그 협상팀은 지금은 죽은 강석주, 그리고 지금 최우두머리로 있는 김계관, 최선희, 뭐 이런 사람으로 다 이제 이영호도 있습니다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최선희가 지난번에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개인 명의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위에서 지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라의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실무 기술자로서의 외교관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뭐 개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 거로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뭐 나타나는 거로 보면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두 가지 협상, 대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있는 의전과 경호 문제를 하는 팀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제 판문점에서 하는 의제 문제를 이제 논의하고 있는 이 두 트랙으로다가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CVID라는 개념에 북한이 어느 정도 다가올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전과 경호 그리고 의제, 이런 그 투 트랙으로 지금 나가가는 이 사안을 놓고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은 갑자기 또 상황이 또 반전돼서 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변수들이 예상될까요? 글쎄, 변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뭐 예상되지 못하는 변수도 뭐 있겠지만은 이 지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또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자라고 하는 CVID의 입장과 북한으로서는 이제 단계적 동시적 해결을 이제 동시적인 비핵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간극이 많지 않습니까? 단계적 동시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지난 24~25년 동안 질질 끌어왔던 기본적인 태도가 단계적 동시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북한의 핵폐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재 완화나 경제 협력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의 과정을 맞춰야 되겠다. 대부분의 과정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 얼마만큼 북한이 동조를 해서 오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 과정에서 같이 협의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비핵화를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보장이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도 또 동시에 얘기가 되어지고 할 것입니다. 중국 변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중국 변수는 중국의 없나요? 변수. 예.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중국이 이사를 가든지 않는 한 중국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역할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매우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이의를 달 수가 없는데 네네. 다만 지난 한 2년을 볼 때 사드 문제 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중국 자체는 또 동북아의 안보라든지 또는 크게 봐서는 미중 간의 헤게모니,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이제 영향력을 유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물론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한미 동맹이 근거를 이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숙 전 유엔 대사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 돌아오겠습니다.